멍상의학. 난치병의 자연치유를 선도하는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님과 한방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님의 건강한 의학 수다가 지금 펼쳐집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톡톡 튀는 진행과 함께하는 멍상의학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난치병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하기 쉬운 마음가짐. 멍 때리는 의학 토크, 멍상의학 시작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팀 EJ.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만 상대합니다. 네, 고퀄리티 방송만 찍어낸다는 얘기겠지요. 또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저희가요, 늘 그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뭔가 사람들이 기존의 방송에서 알지 못했던 거 또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할 수 없을까? 이 팟캐스트 방송하는 사람들은 사실 늘 그런 꿈을 꿉니다. 저 역시도 기존의 아나운서들과 뭐 다를 바 없는 방송을 한다면 굳이 팟캐스트에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 외모도 되는데 라는 생각했거든요. 웃지 마시고요. 예.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요. 아마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새로운 느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고 제가 모시고 나온 두 분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분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줄 세상은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었던 세상일 거라고 단언하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소개가 너무 길었죠. 너무 거창했죠.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송이고 어떤 분들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소개 방송의 느낌으로 이 두 분과 좀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재미있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방송에 흥미를 가질 법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신 두 분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 원장님 먼저 본인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산으로 갔다가 하산한 경주의 산골 의사 조병식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저는 그 한방 과학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을 지냈던 김기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산으로 갔다가 하산하신 분은 소위 말해서 서양 의사 양이시고요. 과학화를 외친 이분은 한의사입니다. 아니, 저 오늘 두 분 소개 중에서 그 부분들이 되게 딱 걸렸어요. 우리가 네. 흔히 생각하는 양이 한의의 느낌을 정반대로 딱 바꿔놓은 분들이거든요, 두 분이. 예, 그렇죠. 저는 한의사보다 더 한의사 같은 의사라고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네. 처음 뵀을 때요,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예, 맞아요. 10년 동안 산에서 생활 한복 입고 살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하산해서 나와 보니까 다들 또 이제 안 그래도 한의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다들 한의사로 또 아셔가지고 네. 최근에 또 제가 서울 근방으로 이사를 와서 또 서울 사람 비슷하기는 또 보여야 되겠다고 해서 예, 변신을 좀 했습니다. 아니, 오늘 자켓을 입고 오시고 의상이 변하셨길래 제가 왜 옷을 이렇게 바꿔 입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서울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고. 네.
아니 그러면은 보통 한의사 원장님들이요 병원에 가보면 한복 입고 계시잖아요. 예, 그 가운도 이렇게 좀 한복처럼 예 그렇게 했는데 예, 참 맞아요. 한복이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옷이라서 네. 참 편하긴 한데요. 조금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하도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 원장님은 정작 젊은 시절에는 한복을 입으셨고, 네네. 아 이제 그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이 그렇게 억울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건 저의 오해겠죠. 아이 그렇죠. 예. 뭐 이제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이제 앞으로가 편할 것 같아서요. 네. 예, 안 쫓겨나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왜 한의사, 양의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외적인 기본적인 편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도 정반대신데 또 하나가요. 아, 저는 처음에 여기서 한의 선생님 그리고 양의 선생님과 함께 방송을 기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거 본격적으로 싸움하는 방송인가 보다. 네. 아, 두 분을 불러서 싸움을 붙이려나 보다. 그래서 거기 내가 껴도 될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한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리고 맞아요. 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두 분이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저희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싸우실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뭐 싸우실 겁니까? 뭐 저 때로는 싸워야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한 2년쯤 전서부터 네. 자연통합의학회라는 활동을 통해서 서로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 저희들이 이제 나갈 방향을 어느 정도는 이제 잡았기 때문에 이 방송도 이제 합의하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저는 이제 양한방 협진을 10년 동안 해왔고요. 네. 예,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뭐 잘 이해하고 또 서로 친하게 지내왔고 또 우리 김 원장님이랑은 현재는 이제 임상 통합의학 암학회 또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뭐 크게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검증되신 거죠? 두 분이서 활동하면서 우리 둘이 제일 안 싸울 것 같아 이러고 지금 손잡고 나오신 예,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같이 들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런 방송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각 분야에서 주장들이 강하시고 그래서 그냥 모이면 싸우는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으니까 왜 환자들 입장에서도 굳이 병원에 가서 뭐 한약을 먹는다는 얘기를 하기도 좀 껄끄럽고 또 내가 한의원에 가서 아 저기 제가 그 병원을 갔는데 이러던데요라는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저희들이 알아서 사실은 약간 분리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송에서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환자분들 보고 침도 맞으세요. 네. 뭐 한약도 드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아 침과 한약을 권하는 양이라 이거 뭐죠? 그러면 우리 한의사 김 원장님은요? 예, 저도 뭐 역시 그 이 요양병원에서 의사랑 같이 근무를 하면서 네. 예, 저희 그 한방에서 보완을 한다면 좀 뭐하지만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양방 쪽에서 이제 해줘야 될 것을 이제 좀 구분해서 권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저희들 진료를 하는 걸 보면 아 이런 부분은 또 한의에서도 이렇게 또 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서로를 이해를 하고 영역 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걸 심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치고 싶은 게 환자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굉장히 의논 잘해주시고 최고의 방법을 찾아서 저희에게 권해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주도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환자들이 알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사실 한의 양의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동료들도 있으실 테고 선후배 분들도 엄청 많으실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게 좀 조심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이 방송은 증거가 남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듣는 거잖아요. 부담감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뭐 워낙 저는 10년 동안 말들을 많이 들어와서 아 이미 예, 이미 뭐 많은 말을 들어왔고 네. 예, 뭐 심지어 10년 전에
질환의학 뭐 이렇게 해서 방송에 나간 적도 있어요. 어머나, 네. 예, 그래서 어머나, 크게 예. 개의치 않고 많이 단련이 됐다고 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분야라고 하는 질환의학 분야의 창시자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대체의학 네. 또 한의학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못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그 굉장히 그 터부시하는 그런 거였는데 최근 한 10년쯤 전서부터 이제 미국도 대체의학을 인정을 하고 또 심지어는 대체의학 전문의까지 있으면서 이 분야에 굉장히 그 많은 연구와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통합의학에 관한 하는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앞섰다 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이제 차츰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겠지만 왜 통합의학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이 방송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분이 각각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 저는 1991년에 의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25년 되었죠. 저 고2 때인데요. 예. 10년 정도는 평범한 의사로서 활동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현대학의 한계라 할까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대체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천년 들어서 개원을 해서 이렇게 부산에서 제가 또 부산의대를 졸업했고 부산에서 쭉 또 활동을 해서 또 개원도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왜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 하면은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예. 어느 부분이? 저는 전문의는 아니고요. 다양한 과를 전전했었습니다. 예. 뭐 내과, 가정의학과, 뭐 정신과, 뭐 여러 과를 다녔지만 전문의는 제가 하지는 못했고요. 예. 대신에 이제 10년 동안 여러 과를 다니고 또 요양병원 내과 과장도 하면서 제가 배운 현대의학을 또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원래 이제 의료 관리학이나 의료 행정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이제 전공을 해서 또 의료 행정을 하려고 보건소를 들어갔었고요. 근데 보건소장을 하면서 이제 모색을 했는데 이제 공무원이 또 체질에 맞지 않아서 뭐 자의반 다의반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 있다 보니까 전공의로 들어가기는 또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봉직 생활을 5년 동안 하다가 다른 그 동료 의사들보다는 동기들보다는 늦게 좀 개원을 했죠. 예. 제가 개원했던 장소가 이제 공단 지역이었는데 정말 좋은 의사가 되려고 주치의가 되려고 이제 개원을 했었는데 한 2, 3년 하고 또 많은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시는 분들, 환자분들이 또 1차 진료를 하니까 뭐 고혈압, 당뇨, 단순한 이제 감기, 간염 환자분들, 아토피 환자분들 뭐 이렇게 만성 질환자분들을 이제 많이 또 보게 되는데 사실은 뭐 저희가 다들 병의원에 가보셨겠지만 뭐 한두 시간 기다려서 3분 진료하고 처방받아서 또 약 먹고 약만 받아서 나오고 질문해도요 되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되게 무서워요 질문하기가. 약만 처방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말 이 환자를 내가 제대로 치료하고 있는지 물론 뭐 이게 증상 완화하는 것은 좀 되지만 환자를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병을 치료하는 데까지는 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찾은 게 대체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한 3년 독학을 하고 이 만성 질환이 생기는 원인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본으로 환자분들 오시면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돈은 안 되죠. 네. 하루에 병원 유지가 되던가요? 예, 저 이 유지- 질문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 유지가 어렵죠. 예. 겨우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환자를 보는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의 식습관이나 이제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게 주로 이제 그 만성 질환의 원인이었고, 아. 예,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게 상담이나 대화 시간이 진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두 달 만에 혈압약, 당뇨약을 끊고도 예, 혈당이 정상화되고 예,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오, 지금 예. 우리 그 원장님의 말씀 속에요. 앞으로 나올 중요한 이야기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팁들이 지금 계속 튀어나오고 있어서 저 지금 되게 조마조마해요. 왜냐면 이게 마치 드라마로 치면 스포일러 같은 느낌이거든요.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네, 얘기할 게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껴주시고 그다음에 약간 감질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현대약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들 계시니까 간염, 간경화, 암 이런 이제 난치병에 도전을 한 거죠. 와. 예, 그래서 이제 난치병 클리닉을 열었는데 뭐 또 주로 오시는 분들이 암 환자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여러 또 공부를 하면서 주로 이제 식이요법, 해독요법, 면역요법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었는데 또 뭐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되었지만 또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어렵다는 분들이 좋아지신 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제가 찾아뵈었죠. 근데요, 제가 보니까 그분들 공통점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다 산에 가 예, 계시던데요. 맞습니다. 예. 바로 그게 진짜예요? 답이었습니다. 제가 어? 말기암 환자분들 20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뭐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치료하신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응. 그래서 이분들 공통점이 주로 이제 산에서 생활하시면서 좋아지신 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이 채취해서 본인들이 음식을 만들어 드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텃밭 본인이 다 농사 지어서 드시고, 예, 산에서 들여서 나오는 약초나 산야초 캐 드시고, 네. 뭐 산을 헤매고 다니니까 뭐 매일 많은 시간을 운동을 하게 되고, 뭐 별 스트레스 없이 산에서 지내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지나고 나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전보다 더 건강한 거죠. 예, 검사해 보니까 뭐 암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례들을 휴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만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공통점이 다 있는 예,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조 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려면 산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네. 당시에 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또 힘든 시기여서 사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SBS 스페셜 숲으로 간 사람들 7편.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 살길 바라겠어. 그냥 이제 죽는구나 하고 또 유서수 쓰고 온 뼛속까지가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죽으려고 왔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내가 찾은 그 기분이기 때문에 이 숲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문득 걱정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럼 다 같이 산으로 손잡고 들어가야 되나 도망을 가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산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 굳이 여러분이 산으로 들어가시지 않고도 산에 10년 살았다 나온 사람의 얘기를 우리는 낼름낼름 받아들음으로 인해서 산에 간 효과를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약장수 필인데. 원장님 거기에 같이 부하대동 하시면 안 돼요. 이 약간 약장수 필이잖아요. 예. 그러면 입 닫겠습니다.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소위 말해서 뽕빠를 내서 여러분이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도 정말 산에 한 10년 살다 나온 것 같은 효과 저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 지금 사실 우리 조 원장님이
그 제가 몇 년도에 의사가 돼서 뭐 어떻게 했고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요. 사실은 기존 방송에 신뢰를 많이 잃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의학 관련 방송들 많고요. 한의사, 양의사 선생님들 나와서 하시는 얘기 정말 많고요. 인터넷 검색하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튀어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계속 더 몸이 아프고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많은 약들 속에서도 왜 우리는 더 건강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방송도 똑같다는 거죠. 방송에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 사실은 거기 가장 기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팟캐스트로 많이 오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원장님의 삶이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니까 믿음이 가는데 하는 식으로. 이게 왜냐면은 반대로. 예. 예. 왜냐하면 저는 그냥 어느 대학을 나왔고 대학병원에서 몇 년을 일했고 다 그런 의사 선생님들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어요. 우리 조 원장님도 그런 삶을 겪어서 그냥 저 방송이나 좀 해보려고 이런 분은 아니실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분이 펼쳐놓을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된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의사 면허증 있으시고요. 예. 임상 경험 풍부하시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굉장한 다양한 삶의 경험 있으시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고뇌 있으셨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모든 총합체로 지금 앉아 계시는 거고요. 자, 우리 김 원장님. 네. 예. 자, 한의사로서 저희가 좀 믿어도 되는 분입니까? 네. 저는 1984년도에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대면 예. 속물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 아닙니까? 예. 거기서 공부 잘하셨습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석사 박사를 하고서 네. 서울 신림동에서 남부한의원을 한 20년간 개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한의학을 좀 더 현대의학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발전을 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쉬운 말로 한방 과학화라는 부분에 굉장히 저는 매진을 했습니다. 한방 진단 기기, 이제 맥을 이렇게 컴퓨터로 다 이렇게 보여주는. 원장님 질문 예. 있습니다. 예. 한방에서 맥을 짚는 건 손으로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근데 왜 기계를 도입하십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계량화, 정량화라고 수치나 이미지로 좀 보였을 때 이것이 객관화 돼가지고 어느 한의원을 갔을 때 어떤 치료를 받든지 좀 가능하면 동일한 진단과 치료가 좀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단기도 이렇게 경락 측정기 이런 같은 것들 개발해서 이제 의료보험에 정식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전공이 이 정신과학입니다. 한방신경 정신과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한방에도 그런 정신과가 있습니다. 전공이 나뉘어져 있나요? 네네. 정신과학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저희 집안의 친지들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사고 외에는. 그래서 이제 암도 많은 부분이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구나.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암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이런 쪽의 일을 좀 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좀 더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한방 치료제 이런 쪽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새로운 치료제, 신약 이런 것 같은 것들에 저는 목표를 하고 지금 암 정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분명히 처음에는 우리 조 원장님이 의사 선생님, 김 원장님이 한의사 선생님이에요. 예.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기하는 중간에 자꾸 헷갈려요. 왜냐하면 두 분이 하시는 얘기가 기존의 의사,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에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과학화, 계량화 이거는 양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고요. 네. 아니 이게 한의사 선생님은 산, 운동량, 식생활 여러분 자 제가 중간중간 계속 짚어드리겠지만 지금 이 계속 과학화 말씀하시고 신약 치료제 말씀하신 분이 김 원장님 한의사시고요. 예, 산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얘기하시고 식이요법 얘기하시고 이 다양한 삶의 굴곡을 겪으신 분이 양이세요. 예, 조 원장님이요. 제가
두 분이 일단은 기존의 의사, 한의사의 모습에서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네. 것까지는 저희가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좀 낯선 단어들이 있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두 분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대체의학이라고도 사용을 하시고요. 네. 통합의학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런 그 용어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게 참 입에 안 붙는 게 뭐냐면 한의사 선생님은 그냥 한의사라고 얘기를 하고 양의사 선생님은 그냥 의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의사 선생님, 그냥 한의사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의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의사인데 앞에 네. 한자가 붙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의사가 한의사였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일제 강점기 이후로는 이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의사는 의사. 양의사가 가져가고 그렇죠. 한의사는 구분하기 위해서 한자를 더 붙이게 됐는데 불만 있지 않으십니까? 뭐 불만은 많죠. 그렇지만은 아싸, 불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싸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이 부분도 사실 좀 민감하지 않을까? 아주 민감한 부분이죠. 그런데 뭐 어차피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 통념상 또 이제 세계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 또 한의사는 뭐 어떤 급 또는 어떤 차이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분류상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칭에 대해서 우리 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불만 없습니다. 그치, 뭔가 기득권이고 가딘자 같은 느낌적 느낌? 자, 대체의학, 통합의학. 사실 저는 대체의학을 어디서 처음 접했냐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남미 쪽의 대체의학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서는 대체의학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참 많이 나오고 굉장히 오래전에 저는 그걸 봤거든요. 서양에서 오히려 더 빨리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자꾸 의사, 한의사 간에 대립 구도로 몰아간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좋은 토양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너무 아깝게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얼핏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명칭을 저희가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과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현대의학이라고 이제 그 서양의학을 웨스턴 메디니즘으로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대체의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통의학이라고도 이제 그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대체의학입니다. 그럼 한의학도? 그렇죠. 서양에서 보기에는 대체의학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엄격한 그 두 가지의 그 의학 체계를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또 교육하고 분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의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까지도 거의 그 대체의학을 인정을 안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에서도 지금 이제 쓰고 있고 각 나라마다 그 전통의학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미에도 남미의학이 있고 네. 또 아프리카에도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지금 한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시안 의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 대체의학 이제 예를 들면 인도의 아유르베드라든지 최근에 발달된 이제 동종요법 또 뭐 여러 가지 거순요법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한의학은 체계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학자들은 아시안의학이다라고 이렇게 좀 따로 분류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이 거의 대부분 커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에는 한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주류의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거기서는 그냥 대체의학으로 다 이렇게 통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서양의학 치료요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대체의학이라고 그렇죠. 굉장히 폭넓게 사용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가 경험을 통해서 온 거지만 채택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체계화 시켜가지고 이제 통합의학이다. 대체의학 또는 한의학 이것과 이제 현대의학을 이제 서로 좋은 점들을 따가지고 가려고 앞으로의 지향점이 바로 통합의학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양방이 있고 한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의학은 대체의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우리는 양한방, 대체의학,
이걸 다 합해서 하는 게 통합의학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합의학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벌써 1990년대부터 많은 연구를 해왔고요. 특히 이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나라들에서 소위 말해서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뭐 중의학이라든지 한의학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된 건가요? 예, 그렇죠.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한의사가 없으니까 네. 의사들이 침도 놓고 한약도 처방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도 이제 MD 앤더슨 병원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암 전문 병원 같은 경우에도 침이나 또 한약을 쓰기도 하고 태국권이나 이런 이제 운동법도 하나의 치료법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흔히들 생각하실 때요. 왜 그냥 의과대학이 있으면서 동시에 한의과 대학이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학교들에서는 한방 양방 같이 진료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흔히 생각했을 때 그 양쪽을 다 하는 한방 병원에 가면은 그 양쪽 진료를 다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통합의학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지금 그 두 가지 양의 한의가 있는 대학들에는 거의 대부분이 또 뭐 서울대학을 비롯한 또 없는 대학에도 그 통합의학 센터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과 자문은 하지만 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통합 예. 진료하고 예. 교차 진료하고 그렇죠. 위에서 예를 들면 이제 병원 측이라든지 또는 이제 국가에서는 그걸 장려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환자 하나를 놓고서 양쪽에서 네. 허심탄회하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래서 서로 협진을 한다는 것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만 이제 뒤로 돌아가서 보면 협회의 입장이 있어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서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쉬운 말로 밥그릇에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원장님 환자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뭔데요? 예. 2015년 4월 10일 YTN 보도. 하버드와 조지타운 등 미국의 유명 대학병원들이 대체의료와의 협진으로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설득 끝에 국회와 정부도 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인정해 183억 원의 건축비와 100억여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4년에 걸친 협진 임상시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한방과의 어떤 협진 치료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좀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환자에게 있어서 양한방 치료를 통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환자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는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한 불신이 많은 양쪽 전문의들의 지속적인 인력 공급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미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의가 따로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의견에 의해서 또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다 상담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허울 좋은 간판만 통합의학 연구소로 또는 뭐 상담실로 이렇게 돼 있지 실제로 진료는 안 맡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고 앞으로 이제 뭐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가야 되는데 이 통합의학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이 양복의 중복 진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거 가지고 또 한 방에 가서도 또 볼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정보 교류가 되면은 진료비를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그 선택권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는 이것도 하고 있지만 저것도 하고 싶다. 그런데 의사들은 그거 하지 말라. 대체약 하지 말라. 또 한의사들은 절대 수술하지 말라. 막 이 어디서 환자들은 갈팡질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게 뭐 이런 단계에서는 이쪽을 치료하고 저런 단계에서는 저쪽을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케이스를 볼 적에는 이쪽이 유리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생명 공약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자리를 잡아서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후에는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통합의학이라는 것을 빨리 지금부터 구축을 하고 또 서로 융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갈 때 우리가 새로운
그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 방송을 또 하게 된 계기도 이렇게 좋은 동아보약을 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 사실은 이제 우리 김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학들에서 통합의학 센터들은 다들 개설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진료권이 없고 또 많은 뭐 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을 많이 또 시도를 해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10년 동안 양한방 협진을 해봤습니다만 하는 형태가 어떠냐면 환자를 가운데 두고 네. 같이 앉아서 환자를 같이 보고 같이 검사도 하고 양한방의 또 각각의 검사법을 활용해서 검사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그러면 이 환자가 통증이 있는데 침이 좋겠다 하면 침을 맞으세요. 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동서의학이 서로의 사고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열린 마음이 있어야 이런 관점과 방법이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환자 중심의 진료와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진짜 원하는 게 그거예요. 저희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단 내 병을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그리고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좀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게 모든 환자들 마음이잖아요. 일반인들의 마음. 그러면 두 전문가 집단이 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 이상적인 모습 있잖아요.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방법을 이렇게 쓰고 저희는 그걸 정말 꿈꾸고 원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예민한 단어가 있긴 했어요. 밥그릇 싸움이다. 네. 시작해서 이게 우리 생각처럼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인가?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환자한테 선택이 이거 아니면 저거. 극단적인 선택밖에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이제 관점이거든요. 서로의 인체라는 대상과는 하나예요. 근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컵을 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그랗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동그랗다 볼 수가 있고 또 옆에서 보면 길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45도 각도에서 봐야만이 정확한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서로 관점만 다르지 대상과는 같고 또 더 쉽게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감자를 구워 먹을 거냐 삶아 먹을 거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상관이 같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또 상대를 이렇게 존중을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제 통합의학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든 하여튼 서로 대화하고 융합을 위해서는 서로 이것을 양보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자꾸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국가 발전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방송을 듣고 뭐 고혈압이다 그러면 그 고혈압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 팟캐스트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의사 선생님들 팟캐스트를 듣는 거예요. 이 양쪽을 다 열심히 찾아 들은 다음에 들은 청취자 입장에서 내가 종합을 해야 되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정작 전문가가 아닌 정말 가장 최고의 비전문가가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통합하지? 이러고 이제 숙제는 듣는 사람한테 던져주는 건데 저희 방송은 여러분이 숙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분이 알아서 미리 다 비벼드려서 완벽하게 드실 수 있게 딱 던져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통합의학을 융합의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쪽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의 서로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서로 보완해서 정말 환자에게 좀 더 이상적인 치료 방법을 찾아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융합하고 통합을 하다 보면 이 또 창조가 되고 창의적인 방법들이 생겨요.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창조. 예, 맞습니다. 네, 창조. 예. 예. 예,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뭐 일자리도 또 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라는 것이 뭐 ICT라든지 이런 것 같은 건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만 지금 한의사 원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 지금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또 1차 이 농산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또 그걸 가공해서 서비스하는 1, 2, 3차가 골고루 참여하는 아주 좋은 산업이거든요. 의학과 이 동양의학이 잘 이렇게 돼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이 의학이나 또 생명공학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고 의기투합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장 생명공학으로 이렇게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두 분을 계기로 우리 양이와 한이가 정말 통합하는 방향이겠지만 제가 예측하자면 이 두 분이 양쪽에서 축출당할 수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두 분이 다 축출당할 수도 있다. 뭐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모란들이 정을 맞는다고 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사명감을 갖고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 사실 시도이기 지금 때문에 의료 일원화 문제가 사실 이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의료 일원화? 의료 일원화. 지금 벌써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의료계에서도 큰 지금 나는 예. 그냥 불안해서 두 분.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도 사실은 저희는 통합의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일원화라는 게 사실 필요해요.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금방 우리 그 환자 입장인 우리 국민들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또 의료비가 양쪽으로 들어가는 의료비 어떤 급증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원화는 필요한데 그럼 일원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것 가지고 지금 이제 또 많이들 다투고 있거든요. 예. 워낙 사실 해묵은 문제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논란도 많이 됐었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느 한편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방송이다. 그래서 그 점에서도 저희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희는 좋은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료비 지출 문제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국민 의료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미처 그것까지 조사를 그렇죠. 못했네요. 예, 얼마 정도? 100조가 넘습니다. 한 해 의료비가. 엄청나죠. 국민들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전체 100조요. 100조가 보험, 지금 비보험 다 포함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우리 한 해 우리 국가 예산이요. 한 380조, 39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거의 4분의 1이? 그렇죠. 와. 그리고 지금 이제 한계 질환을 가지고 치매 환자들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 치매 하나 질환으로 지금 이제 4년 사이에 의료비 증가가 8천억이에요. 4년 사이에 8천억의 의료비가 치매 질환 하나에 대한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만성 질환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치매나 이제 뇌졸중과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요양병원에서 그렇지만 제대로 또 치료되지 않는 그런 질환이죠. 아니 지금 이 통계 수치만 들으면요. 우리나라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증이란 말이죠.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쎄요. 뭐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전에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반건강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과
이제 반건강 질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의료의 영역이 이제 예방의학 쪽으로 내려오면서 반건강 상태도 많이 이제 의학에 편지되면서 이제 치료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경우도 좀 많다는 것이 또 있고. 옛날 예방의학적인, 같았으면은 뭐 요 정도 가지고 무슨 병원을 가 또는 이 정도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지금은 다 어머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나 어디 지금 심각하게 문제 생긴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 만성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걸 당뇨병 하나만 봐도 엄청나요. 2010년에 등록된 당뇨병 환자가 200만 명이었거든요. 이게 2015년에 250만 명으로 늘었어요. 전체 만성질환을 보면 작년 2015년 통계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20세 이상 성인의 40%가 만성질환이에요. 고혈압, 당뇨부터 암까지가 다 만성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언뜻 그냥 듣기에는 그 정도로 우리가 건강을 돌보지 못했구나라고 또 생각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어떤 의심이 드냐면요. 그 외 질병을 진단하는 수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약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병원 측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담합이 무언가가 있어서 그 기준 자체를 확 떨어뜨려서 대상을 넓힌 거 아닐까라는 의심도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음모론인가요? 사실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방을 하는 쪽으로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옛날엔 혈압이 140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40 넘어가면 안 돼요. 100세 내신 분도 120 이하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대상이 많이 늘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의학적인 것이 이제 자꾸 이제 지금 질병에 이제 순하는 순으로 이제 내려간 것.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는 이제 우리 환경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환경.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사회가 급변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심신증이라고 그래서 질병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질병의 심리적인 인자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것을 예방하고 차단하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질병군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것들이 또 있고,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서는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약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약 좋아합니다. 아주 약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 저 교포 한 분이 자기 아들이 17살인데 미국에서 키우는 동안 항생제를 딱 2번밖에 안 썼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면, 의사한테 진료받으면, 감기를 진료받으면 집에 해열제 있습니까? 그거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한 감기도 보통 5가지 정도를 그냥 처방을 해서 빨리 낫게 해준다고 그렇게 쓰는 식으로 우리가 하여튼 조금 어떻게 좀 과거에 조금 못 살은 것이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약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이제 큰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먹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그렇고 양쪽에서는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14년에 책을 한 권 내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라입니다.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라.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만성질환이 이렇게 는 게 그런 앞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지만 실제로 또 많이 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먹거리가 지금 문제가 많고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이런 게 다 만성질환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사실은 생활습관병이에요. 생활습관병이요. 암조차도 생활습관병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현대인들이 워낙 또 살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하다 보니까 또 먹거리 문제도 대부분 가공식품 먹죠. 제대로 된 이렇게 먹거리들이 또 요즘 잘 없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그렇죠. 것들.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그거는 영양제를 보충하면 됩니다. 또 약 얘기하시는 아니 원장님들 아니 이 방송 듣는 분들 지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하루에 비타민제 한 알이라도 안 드시는 분 거의 없으세요. 필요합니다. 물론 그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생활습관, 식습관부터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제가 지금 치료하는 환자분들은 한 달 내로 80%의 환자분들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다 중단하고 다 정상 범위로 들게 만들거든요. 그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식이요법, 현미 채식하고 하루에 걷기 운동 1시간 이상 하고 명상으로 스트레스 좀 조절하고 예. 이걸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50% 이상의 만성질환은 식습관, 생활습관만 바꾸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식습관, 생활습관만 바꾸어도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셨어요, 조 원장님. 지금 현대인들에게 제일 힘든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예, 핑계거리는 그렇습니다. 엄청 예, 많습니다. 예, 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빠요. 네. 회사 가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점심시간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일단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퇴근도 제때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도 대충 때우게 되고요. 집에 와서 운동이요. 아이고, 운동할 시간 있는 직종은 참 좋은 직종입니다. 잠자기 바쁩니다. 잠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은 지금 이런 사이클이 계속 쳇바퀴 돌듯 돌아가고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네. 없다니까 영양제 먹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고혈압 당뇨 정도야 뭐 약 먹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하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10년, 20년 되면 이게 합병증이 오거든요. 이 혈관 질환이 오면 이건 무서워요. 예. 뭐 협심증, 뭐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까지 이거는 무서운 질환들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본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극단적인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원장님, 다 버리고 산으로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산으로 가지 않아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능한 거죠. 예, 그 방법을 저희들이 또 한 수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문명이 계속 이렇게 발전되면서 이 성장 피로증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까지도 붙여요. 어우, 이름 자체가 피곤하네요. 이 너무 이렇게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게 허무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이제 심한 것이 이제 우울증 중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 성장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진솔한 자기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은 뒷전이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삶을 너무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억제는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강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를 찾다 보면 질병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것을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진솔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또는 짧은 시간에도 그것을 우리가 찾는 방법 이런 것 같은 것들을 한번 이제 앞으로 제시를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어쩌면은 기존의 언론 매체에서도 그렇게 조금 색다르게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간히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접하면은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휴 누군 뭐 이렇게 안 살고 싶어서 사나? 그리고 나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사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나만 그렇게 빠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엄청 클 뿐만 아니라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네. 예.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특수한 몇 명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정말 불치병 진단을 받아서 뭐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딱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그래 뭐 어차피 다 이거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끝에 선택하는 삶의 모습 정도로밖에 그러니까 아주 특수하게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갈구는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멀리 있는 얘기 같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뭐 산에서 병원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만 중병 환자분들은 또 암 환자분들이나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분들은 산으로 들어오셔야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뭐 자연이 최상의 치료제다 이 주장을 또 하는 사람인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쉽지 않죠. 네. 산에 들어와서 당장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요, 원장님도 그거 아세요?
그 주말 되면은 지하철에 등산복 입으신 분들로 네. 꽉꽉 네. 차잖아요. 예. 예. 정말 산에 많이들 가십니다. 네. 예, 그렇죠. 많이들 가십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내려와서 또 고기 먹고 술 먹고. 예. 어쨌든 구색은 맞추십니다. 예. 저도 뭐 대학을 졸업하고 임상의로 한 30년 이상을 있지만은 지금에 와서 고백하고 싶은 것은 가장 완벽한 의사는 자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틈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넓은 들판이나 산에 가서 이 신선한 공기와 또 그 생명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 우리 에너지가 자꾸 쉽게 말하자면 배터리가 빨리 닳습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때로는 이 자연이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다. 우리 그 지금 지친 현대인들 또 너무 각박하게 사는 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볼 적에 저 내 인생의 종점으로부터 자기를 조명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해야 될 것은 자연을 가깝게 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이 나를 안위를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해결점을 거기서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자연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구색은 맞춘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자연 접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인간들이 정말 자연을 너무 많이 괴롭히는 그 구색 맞추기에 의해서 가신단 말이죠. 가기는 가세요. 좋다는 것도 아세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김 원장님, 조 원장님 말씀하시는 자연,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치유해주는 자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사실은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휴식을 취하려고 또 휴가를 갈 때 산을 찾고 바다를 찾고 숲을 찾고. 네. 근데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예, 우리 인간이 또 자연에서 왔고 그 자연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뭔가 편안해지는 이런 것들을 느끼죠. 네. 예, 그게 자연에서는 그런 에너지가 있고 물질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즐기고 찾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나의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존재로 또 이렇게 알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산악회에서 단체로 올려서 산에 가면 네. 정말 자연을 제대로 즐기고 물론 이렇게 눈으로 푸른색을 보고 또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며 좋죠. 네. 근데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어요. 예, 저도 지금 가장 빛나는 계절이죠. 예, 가장 맞아요, 좋을 맞아요. 때고 제가 해발 500고지에 저희 마을과 병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연푸른색의 잎들이 다 이제 나왔거든요. 제일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예. 이제 뭐가 좋다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그냥 다 채취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처음에 올라가서 산야초를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우리 환자분들에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뭐 금방 싹쓸이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을 제대로 알고 즐기는 게 아닌 거죠. 예, 우리가 필요한 만큼 조금만 넣고 또 이렇게 채취할 때 또 그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끼면서 채취를 하고 그렇게 해야 자연에 가까워질 수 있고 예, 자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원장님 그런 팁을 주시면 안 돼요. 뭐가 좋다 채취할 수. 네. 어우 난리 납니다. 예, 저는 그런 얘기 요즘 전국의 안 산이 합니다. 예, 다 동날 겁니다. 예. 그야말로 우리가 자연을 보는 태도가 네. 그냥 그 하나의 자기의 종속물로 볼 게 아니고 이 경이롭고 정말 위대하고 이런 눈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종교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저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피정. 네. 가족을 떠나서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는 게 이제 피정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을 만나러 갈 때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고마움과
또 그 위대함을 좀 우리가 느끼면서 자연을 봐야 되는데 그냥 저기 산 꼭대기가 있으니까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서 술 한잔 할 거 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물이나 사람은 더우면 도망가고 추우면 도망가요. 땅굴로. 사람들은 피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나무는 거기 그대로 서 있어요. 묵묵히 다 견뎌요. 예. 그래 겨울에 죽은 것 같은데 그 이듬해 보면 또 다시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서 효소를 만듭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참 보면 여기서 약간 한의사 필이 나긴 해. 네. 그래서 뭐 좀 뭐 심하게 종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질병을 자연이 다 치료할 수 있도록 여기에 다 창조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그런 자연에서 필요로 한 약재를 개발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기승전 약재 개발로 가시네요. 우리 김 원장이. 정말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도 자연의 한 부분이잖아요. 동물도 맞습니다. 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식물도 한 부분이고 그러면은 부분이 각자가 다 자기 본분을 좀 지켜가지고 침범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한 부분이어야 되는 인간이 전체를 다 잠식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